또 거래량이 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입주할 때가 다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거든요. 결국 많이 오르는 거는 새 아파트가 많이 오르거든요. 갭 투자도 좋지만 분양권이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로 한 15년, 2008년 정도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15년째 26살에 시작해서 한 41살입니다. 와. 네. 그리고 한 강의는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한 10년 정도. 네. 또 한 2, 3년 전에 이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토지 투자 성공 공식. 네. 그다음 공동 저자로는 부동산 투자 입문서. 네. 그래서 투자 범위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을 했다가 네. 사실 주 종목은 토지거든요. 토지. 네. 그래서 이제 토지가 모든 부동산의 시작이 토지에서 시작을 하죠. 네. 땅을 개발해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또 상가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은 낡으면 결국엔 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땅을 보다 보니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를 좀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부동산에 경험이 있으신 거네요. 네. 경험과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면은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08년에 네. 부동산을 처음 접하신 게 이제 지역은 부산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도 그러면은 저희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13년까지 보통 하락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락기를 경험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다른 게 서울은 그때가 하락기였지만 부산은 그때부터 상승으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2008년부터요? 네. 뭐 여기서 가격 분석에 들어가면 서울이 옛날부터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매매가를 보니까 요 2008년부터 하락했던 거를 볼 수 있죠. 네. 네. 근데 부산은 보면 오히려 요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오면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죠. 네. 금융위기의 영향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누적된 가격 변화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로 하면 퍼를 보잖아요. 부동산도 퍼, 네. PER이 아니라 이제 PIR인데 소득 대비 집값인데 소득 대비 그동안 집값이 많이 못 올랐던 거예요. 서울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터졌고 부산은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이제 과거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금방 극복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서울 분들 이제 지도에는 서울이 있고 지방이 있고 그나마 부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운대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재미를 보신 분들이 해운대로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8년, 9년 구간에는 부산이 좀 많이 오르게 되었고. 이전에 버블세븐이라고 해서 서울 수도권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돈을 버신 분들이 부산으로 가신 거군요. 그렇죠. 네. 거기서도 해운대.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는 이제 부산 분들은 요 부산에서 수익을 본 분들이 2011년 경부터는 또 대구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구를 갔다가 또 13년, 14년부터 이제 서울이 거의 하락장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서울로 오게 되고.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군요. 네, 사이클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 지금 부산 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네. 2012년부터 네. 살짝 빠지잖아요. 네. 그럼 이때 대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또 갔죠. 근데 이렇게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네. 저 정도 빠져도 좀 가격 조정이 눈에 띌 만큼 체감될 만큼 빠지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또 뒤에는 또 올랐기 때문에 네. 대구를 보면 좋죠. 예전에는 대구는 이제 요 때부터 뒤늦게 오르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지역별로 좀 사이클이 다르다. 그러네요. 지금 2013년, 14년 이때부터 많이 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2012년까지 버시고 넘어가신 거구나. 네. 그러면 지금 보면 대구가 네. 2021년 거의 중후반부터 크게 꺾이네요. 그렇죠. 요때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많이 빠지네요. 그렇죠.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혹시 대구도 좀 지금 네. 혹시 뭐 들어가도 괜찮은 시기인가? 지금부터 봐야 될 시기죠. 대구 왜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많이 꺾이긴 했잖아요. 네. 거의 뭐 2019년 가격까지 예.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아직 더 살펴봐야 되는지. 저는 이제 투자할 때 두 가지를
중요시 보거든요. 요인은 크게 5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수요, 공급, 가격 대비 가치, 가치 대비 가격이죠.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 다음에 금리와 유동성, 그 다음 부동산 정책. 네. 예,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 대비 가치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 공급을 봤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또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수급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 뭐 금리나 여러 부동산 정책이나 있지만 가격 대비 가치예요. 가치 대비 가격이 싸면 수요를 굉장히 크게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리치고를 보면 가치 평가를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이제 가격이 비싸냐 싸냐는 저는 이제 3가지를 봅니다. 이제 임대료 대비 매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1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하나의 빌딩은 상가는 500만 원 월세가 나오고 하나는 10억짜리인데 400만 원 나와요. 그럼 500만 원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500만 원 나오는 상가가 가격이 먼저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가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임대료 대비 매매가. 이게 뭐냐면 이제 전세가율입니다. 근데 전세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매매가도 빠지는데 전세가도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낮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서 확인을 했는데 리치고라는 이런 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가 있으면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전세 대비 저평가 그러니까 임대료 대비 저평가 지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상가로 따지면 임대료가 너무 안 받쳐주고 공실 위험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더 올라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집값이 빠지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둘 다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소득 대비 집값이거든요. 네. 네, 이 소득 대비 집값을 이제 10년만 보면 대구가 최근 10년이 많이 올라서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15년을 보면 여전히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던 거예요. 이게 점선 윗부분이 네. 소득 대비해서 비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6.3 이하로는 좀 내려와야 이제 싸다가 아니고 평균이다가 되는 거의 거거든요. 왔네요. 그래도. 예, 이제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약간 위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산의 제일 1급지가 해운대고 서울의 제일 1급지가 강남이거든요. 해운대가 강남을 절대 이길 수가 없겠죠. 네.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부산이 수도가 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가격 차이를 보면 서울의 집값이 부산 집값 대비 2.5배에서 3.5배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 중에 부산은 인구가 약 350만에서 조금 줄었죠. 서울은 인구가 약 1000만에서 조금 줄었죠. 무슨 인구 플러스 경제력 이제 합쳐서 그 정도 가격을 움직이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빠지고 있죠. 예, 이럴 때는 사람들이 특별시인 서울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끝나고 나면 어디를 비교하냐면 광역시 중에서 인구 200만 이상인 도시. 그러면 부산이 있고 대구가 있고 인천이 있어요. 이 세 개를 비교하고 그중에 저렴한 곳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조금 오른다. 그러면 대전, 광주, 울산 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중에 싼 데를 장바구니에 담아놓아요. 근데 지금은 대구가 대전보다 싸졌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고평가 지수 3개 있죠.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거. 요거는 대구가 싸졌다. 근데 이제 2가지가 아직 안 맞죠. 소득 대비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전세가 대비 집값도 여전히 비싸다. 그 도시별로 비교하는 거는 도시의 대장 아파트로 비교하는 건가요? 도시 평균가로도 비교를 하고요. 대장으로도 비교를 해요. 그 이유가 일단 평균가 대장이래 보는 이유가 대장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장부터 먼저 반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장은 올랐는데 평균가는 아직 반등 못했다. 그러면 2급지, 3급지를 따라가기에 좋은 타이밍이 되죠. 네. 혹시 그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지역별로 가격요? 네. 그거는 따로 여기서도 가능한가요? 부동산 지인에서 그냥 지역 분석에 들어오면 네. 예, 밑으로 이렇게 하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매매 순위를 보면 서울이 지금 이제 1등이죠. 네. 항상 뭐 3,641만 원 평당가가
그다음 이제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중에 대구가 밑에 있죠. 그렇구나. 네. 대전이 위로 갔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부산이 대전보다 밑에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풀리자마자 부산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던. 대전이 인구수가 140만인데 200만 원 높다라는 게 네. 조금 안 맞긴 안 해요. 맞죠. 그리고 이제 대전, 울산, 광주 중에서는 지금 광주가 제일 저렴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바구니만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대구에서 그 다른 두 개 지표라고 하셨나요? 네. 전세가율하고 소득 대비. 네.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다고 이제 수요 공급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를 봐야 돼요. 요것도 부동산 지인이나 아실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구로 온다. 이제 중요한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차트가 4개가 다 나와요. 일단은 요건 매매가 흐름이고 예를 들어서 수요 입주. 여기 보면 23년이 공급량이 많죠. 24년 또 많아요. 네,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이때는 공급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조금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차려진 밥상에 메뉴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이 많으면 금방 소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소화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이제 수요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공급을 본 거고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거래량이랑 미분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라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거 감소를 살짝 했지만 이때 너무 쌓였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균 이하로는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누적되는 공급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거래량이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내가 답을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지인에서 거래량 표시를 굉장히 잘 해놨는데 요게 면 단위로 나오는 거래량이고 네. 이거는 이제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치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이렇게 높은 구역 있죠. 10월 달이죠. 네. 그리고 빠지는 구간이 12월 달. 그리고 3월 달. 다시 뭐 한 7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 12월 달. 3월 달. 이게 계속 계절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파트는 주거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사철 때는 거래량이 많고 비수기 때는 거래량이 작아요. 네. 그러면 요즘 같을 때 착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이제 12, 1, 작년 11월, 12월, 1월 달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 구정이 지나면서 3월 달에 이사철이 오죠. 그렇죠. 요때 거래량이 늘어나면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월 거래량 대비 당해 월 거래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요게 이제 당해 월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요 구간은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은 구간이죠. 여기는 요 구간은 이제 평균 거래량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때 작았을 때를 보면 평균 매매 거래량은 2,400건인데 이 2016년 1월 달은 786건. 그래서 32.6%? 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거고 요때 본다면 요때 4월 달이면 성수기를 살짝 지나서거든요. 그런데 보면 평균 거래량 대비 178%죠. 평균은 2,328건인데 4,147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와, 엄청 많이 됐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꿈틀대다가 올라오는 순간 있죠. 네. 특히 평균을 넘어서는 순간. 요때가 이제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네. 네. 요때는 이제 그동안 참았다가 집을 사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저평가된 구간이 오고 이제 미분양이 감소한다는 거는 수요가 작다라는 거죠. 네. 또 거래량이 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럼 지금 대구를 봤을 때는 실제 매매 거래량이 네. 평균보다도 낮네요. 엄청 낮죠. 요때 1월 달만 하면 39%대. 요때 규제를 풀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66%. 아직까지 100%를 못 넘겨요. 저는 이제 120%에서 140% 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보거든요. 야,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투자로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해봐서. 그래요? 네.
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실패를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야. 생각에.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좀 근본적인 질문 우선 하나 드려보면 네. 이런 데이터, 이런 빅데이터, 이런 부동산 앱들이요. 네. 정보가 네. 이게 다 맞아요. 정확해요. 정보는 그냥 정보일 뿐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데이터가 없는 시절부터 투자를 해왔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데이터만 보신 분들은 시장을 또 못 보게 되죠. 이 시장은 또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가 모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게 된다 할까? 네.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구 수성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대구 수성구는 여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라는 또 앱에서 사이트도 좋고 입주 물량이라고 하면 또 그냥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대구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대구를 보니까 23년, 24년이 많죠. 근데 수성구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수성구는 23년이 많죠. 예. 그러면 이제 대구의 1급지인 수성구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외 급지는 다 힘을 못 쓰거든요. 이때 전부 다 수성구 봐야지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대구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 네. 실거주까지 겸해서 봐야 된다면 요때가 기회입니다. 예, 가장 시장이 안 좋을 때가 가장 좋은 동네를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좋은 동네는 이게 바뀌고 나면 싸게 잘 안 나와요. 예, 부동산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수성구가 12억에 내가 아파트를 샀다. 근데 10억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9억까지 빠졌거나 절대 안 팔아요. 예, 돈이 없어져야 팔게 돼요. 예. 근데 대구 정도의 그래도 수성구다. 그러면 재력이 있으신 분이 사는 거기 때문에 빠질 확률이 낮고 그리고 요 입주 시기를 지나면 어쨌든 내가 입주하거나 뭐 어디서 돈을 끌어모아서라도 어쨌든 잔금을 치른 후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맞춰져 있겠죠. 네. 그러면 한 2년간은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잘 안 팔게 돼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가 만약에 7억이다. 근데 8억까지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팔게 돼요, 집은. 근데 전세가 7억이었는데 전세가 이제 6억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1억을 추가적으로 더 내줘야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억을 못 구해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하락보다 전세가 하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구는 이제 수성구가 지금 입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는 수성구를 봐야 되고 이제 수성구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네. 다음 2급지, 3급지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실거주자는 수성구를 들어가도 괜찮은 건데 지금은 괜찮죠. 근데 투자자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한 타이밍 늦게. 예. 왜냐면은 그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받쳐줘서 그런 거죠. 전세가가 안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 얘가 아직 반등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이 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진입을 할래. 이런 분들은 분양권을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26년에 입주거든요. 그러면 대구의 폭풍 입주 시기가 지나갑니다. 24년까지 물량이 많고 25, 26 작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이 인허가를 막아놨어요. 인허가를 막으면 돌아오는 이 시점에 적절한 공급이 또 있어줘야 집값이 안정화가 될 건데 공급을 억제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후폭풍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분양권을 사면 현재 계약금 10%를 걸어놓고 이제 3년 뒤에 입주기 때문에 그때 잔금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태풍을 지나가는 시점에 입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실거주자가 들어가는 타이밍하고 투자자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시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가는 같은 거예요? 매가는 이제 실거주자는 내가 수성구를 보기 때문인 거고 내가 중구나 동구를 들어간다면 조금 더 늦게 들어가도 되죠. 그런데 수성구를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그 투자자라도? 투자자라도 지금이 쌀 거니까. 네. 그래요? 네. 하나 예시로 보면 대구가 시장이 다들 안 좋다 정도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대구에 청라힐스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대구 우리 항상 녹색 노선 2호선이 황금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범어동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네. 수성구를 못 간다면 이제 이 2호선 라인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청라힐스 자이가
2023년 2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세 흐름을 보면 거래 현황에서 우리 국평 이제 32평 많이 보죠. 그래서 보면 이제 9억 2천대까지 올랐던 게 입주 시기 때 4억 후반에서 5억대까지 빠졌어요. 엄청 빠졌죠. 저 9억에 팔린 거는 뭐 분양권이 팔린 건가요? 그렇겠죠. 그때는 와. 입주 전이니까 이제 분양권에 뭐 프리미엄이 붙거나 뭐 와. 이랬겠죠. 입주권이나 이건 거의 반토막이네요. 정말 반토막이 났죠. 근데 대구 시장이 이걸 보니까 안 좋다 할 수 있죠.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 6억 천에 네. 있고요. 이제 매물은 이제 이거는 실거래가고 네이버 상에 나오는 매물은 6억 5천에서 7억대까지 나와요. 이게 왜 그렇냐? 이거랑 비교되는 아파트가 남산 롯데캐슬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시점 33평 보면 얘는 4억 후반에서 5억대까지 안 빠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사놓고 잔금을 못 치니까 그때 좀 그런 거구나. 흔한 표현으로 던졌다, 마피로 좀 던졌다 이런 개념이었고 이게 지나고 나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수성구도 시장이 안 좋다 해도 수성구는 여기보다 더 좋은 동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 해도 그 입주가 지나고 나면 되돌아보면 아 지금이 기회였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전세가 5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전세 최고가. 현재 전세는 3억대. 전세 3억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많이 빠졌구나. 예. 그래서 사실 3억의 투자금이면 뭐 서울의 하급지도 혹은 경기도에 또 좀 괜찮은 동네도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투자를 한다면 분양권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니까. 예. 일단 당장의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입주가 26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네. 이 대구도 지금, 갭이 3억이잖아요. 네. 근데 막, 저는 이제 그때 경험이 없으니까, 막 2010년, 13년 그때 서울 수도권 하락장이 막, 네. 뭐 5천만 원만 있으면 막 네. 서울 아파트를 잡을 수 있었다고. 네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하죠. 그래요? 예,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요? 목동이 아파트를. 그래요? 예, 갭 5천으로. 네. 그렇구나. 근데 네. 그게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재현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이제 보통 한 15년 정도를 보면 사이클이 돌고 돌거든요. 네. 이제 소 사이클이 있고 뭐 6개월 단위, 1년 단위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한 중 사이클은 10년에서 15년, 대 사이클은 한 40년. 지금 이제 대 사이클상은 역대급 하락장이 온 거고 또 중 사이클상 지난 13년 시점이 중 사이클상 하락장이었거든요. 그거는 항상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은 그 지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아파트로만 보면 3억이잖아요. 네, 이게 더 좁혀질 가능성은 없어요? 있죠. 이것도? 네. 왜냐하면 이제 대구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대구 아파트 하면서 부정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서 대구에 아파트 매매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아파트는 실제 살아야 되죠. 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든 월세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전세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오르게 돼요. 그럼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흔히 말하는 갭이 붙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 선진입자는 이제 분양권으로서 미리 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 많이 오르는 거는 새 아파트가 많이 오르거든요. 갭 투자도 좋지만 분양권이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과거에는 이제 2008년, 9년에는 부산, 11년 쪽에는 대구, 13년, 14년 해서 다시 서울에 진입 시기가 왔었잖아요. 원래라면 이게 다시 반복될 시점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금리와 유동성이 더해져서 시장이 전국이 좀 통일되다시피 부산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점이 이제 대구가 돼버렸는데 다음 바톤이 과거로 따지면 이제 곧 2011년에 대구 시장이 오겠죠.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구의 분양권을 한 2개 정도 조금 공격적 투자자라면 2개 정도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2025, 26, 27년을 천천히 보면서 그때 이제 전세가가 반등하는 걸 보면서 대구에 이제 갭 투자를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다가 3기 신도시 입주할 때 있죠. 서울의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입주할 때. 그러면 저는 서울
부동산 시장도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 입주했을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1991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2009년도에 입주를 많이 했는데 그 분양이 2007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성남 판교 지구랑 동탄 신도시 이게 2기 신도시거든요. 2기 신도시들이 입주하면서 서울 집값까지도 빠졌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외환위기 때문에 빠졌다 생각하지만 외환위기 때 빠진 거는 1년 만에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입주, 2기 신도시 입주가 있으면서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구나. 중심부에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그다음에 외곽지에는 2기 신도시. 그래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입주할 때가 다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조로의 찬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 위치가 더 좋아요. 네. 더 좋아요? 더 좋죠. 아, 그 가운데 안에 있는 데들. 네. 3기 신도시 하면 파주, 지금이야 이제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이 들어가면서 뜨거워졌지만 옛날에는 그냥 고덕국제신도시가 아니라 고덕신도시였거든요.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잡히나요? 지금은 잡힐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과거의 패턴으로 비교해 봤을 때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수익을 올리고 나서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으로 좀 와서 네. 지금도 약간 반등 시작이다. 반등의 네. 신호탄이다. 왜냐하면 오늘 또 보니까 미분양 주택수가 좀 감소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데이터 얘기하시면서 상승 이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물론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엄청난 대세 상승은 아니더라도 네. 이때부터 이제 꿈틀꿈틀 올라간다 이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아직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거래량을 보면 그래서 서울을 여전히 보면 여전히 비싸죠. 대구는 거의 중간에 다 와가는데 그러게요. 여전히 많이 비싸요. 네, 많이 비싸고 전세가율도 여전히 낮고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도 여전히 낮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해서 KB 부동산에서 발행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과 대출이자를 감안해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근데 매력이 현재는 없어요. 꿈틀 위로 갈 뿐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다시 이제 가격 분석으로 와서 서울로 오면 지난 장을 보면요. 요때 여러 차례 노무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올랐거든요. 요때 이제 서브프라임이 오면서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1년 만에 회복을 했거든요. 다시 회복을 했는데 요때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데드캣 바운스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작년 22년도에 너무 거래가 없었었어요. 역대급으로 없었거든요. 리치고를 또 봐도 거래량을 보면 한 10년 정도 볼까요? 요때 요만큼이잖아요. 전체를 보면 그러네요. 네, 2008년 제일 작을 때가 역대급이네 진짜. 네, 제일 작을 때도 한 1,300건 이렇게 되는데 요때는 더 적었어요. 평균이 5,000건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5,000건인데 1,300건이었다가 이번에는 1,000건도 안 돼 400건 이러니까 늘어나도 적네요. 네, 늘어나도 적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요때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집을 살 사람들이 스톱을 했겠죠. 집을 요때 내가 못 샀던 사람들이 살까 말까 하다가 스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집값이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못 샀던 수요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지 전체 수요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또 매물량은 늘고 있네요. 예. 거래량이 전체 는 것도 아니고 매물량도 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올라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6년, 2027년 3기 신도시 네. 그때 즈음에는 다시 계속 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만큼 내가 예상한 만큼 안 내려가더라도 영향은 받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해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리스크를 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사라졌을 때 덜 먹더라도 리스크가 사라졌을 때 줄어들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봤을 때 요거 소득 대비 저평가 이걸 보니까 대구랑 완전 다르네요. 네, 완전 다르죠. 근데 서울도 좀 지나면 대구처럼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네. 모양새로. 네. 야,
아니 저는 오늘 이렇게 내용 음. 들으면서 네. 이렇게 여러 빅데이터 앱들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침이 없으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게 너무 아기가 딱딱딱 들어맞아가지고 네. 좀 놀라운데요. 네. 근데 아까 그 투자 실패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왜 실패를 하신 거예요? 너무 선 투자를 하거나 어. 따라가기 투자를 하거나. 어. 그러니까 이제 얼쭉 떨어진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너무 선진입이죠. 그 다음에 실패는 이제 오르는 걸 확인하고 남들 다 올라갈 때 들어가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좀 비우량 상품을 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분들은. 오피스텔, 네. 생수,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안 좋죠. 선별이 필요한데, 그 선별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파트는 웬만하면 실패를 잘 안 해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아까 수성구가 1급지라고 하면 네. 한 2급지. 아까 그 청라 그 필수 자이어 그것도 2급지라고 할 수 있나요? 네, 2급지를 할 수 있죠. 2급지 정도면 괜찮은 라인에 들어가요. 네. 대구로 따지자면 이제 중구 라인, 그다음에 동구 중에서도 수성구에 가까운. 우리 강남이 뜨다 보니까 송파구 옆에 강동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성구 옆에 동구를 수동구라고 부르는데 그 라인도 앞으로는 이제 수성구의 영향을 받을 곳이고 지도 하나만 딱 건너면 네. 가격 차이가 확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수성구인데 수성구에서 이제 제일 좋은 동네가 요 범어 내거리가 있죠. 네. 요 라인들 범삼 안삼이라서 범어 사동 만촌 삼동 여기가 이제 우리 서울로 따지자면 대치동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 만촌 네. PD 수첩에 나왔는데 아 그래요? 그 모델 그거 너무 비싸게 계약하신 분이 의자 집어던져가지고 네. 그 모델 할인 분양하면서 네네네. 그거 거기 맞는 것 같아요. 만촌 네. 르네 만촌 자이. 자이르네. 자이르네 맞아요. 거기 어떻게 좀 지금 좀 해결됐나요? 지금 이제 9억 이하까지 한 거는 그 사건에 대한 해결은 모르겠는데 이제 9억 이하까지 된 거는 오히려 이상 현상이 나타났죠. 이제 로얄층은 9억 이상이라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갔는데 오히려 저층은 9억 이하라서 대출이 비교적 수월하니까 네. 오히려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동네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대구 내에서도 1급지를 가져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보는 동네 라인이고 네. 아직도 여전히 이런 데는 10억 이상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예전에 수성구의 두산 위브, 제니스 여기가 이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MBC 내거리가 있는데 네. 요것만 딱 지나면 동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인식이 떨어져요. 그런데 사실 가깝거든요. 네, 제니스가 보이고 여기 범어자이가 보이고 그다음에 MBC 방송국이 이전하고 여기 주상복합 부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건축비만 공사비가 한 조 단위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름이 예전에는 MBC 내거리였는데 벤처밸리 내거리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요 밑에 법원검찰청이 있는데 이걸 이전하거든요. 근데 벤처밸리 내거리로 바꿨다라는 게 뭔가 이런 기업들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대구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를 네. 벤처밸리로 만들겠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요것만 딱 넘어서면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대장이 뭐 디어엘로라는 아파트예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5억 2천대까지 있었어요. 여기만 이 동네만 넘어가면 뭐 9억대인데 여기 오면 5억대.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지만 역할로 보자면 여기가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느낌. 여기가 딱 넘어오면 송파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의는 강동구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제 투자자들은 수동구라 부르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이쪽 라인들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2호선 역세권 라인 따라서 중구 라인. 그 다음에 대구, 우리 서울도 강남 대치동 학군이 있으면 목동 학군이 있죠. 대구도 이제 달서구에 학군이 있거든요. 그쪽 학군지 라인. 뭐 요런 데가 좀 눈여겨보면 좋은 라인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수성구나 이런 데가 약간 그 앞으로 벌어질 서울의 미니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돼요. 예. 그러면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 좋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최고가 대비 한 몇 퍼센트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이 정도면 무릎 이하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많이 빠져가지고 한 10% 정도 고평가거든요. 네. 이제 곧
저평가로 돌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득이 올라버리면 집값은 유지되더라도 소득이 오르면 다시 저평가 구간이 또 되죠. 그래서 지금은 한 8%에서 10% 정도 남았다. 그러면 고점 대비 한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고점 대비는 한 30% 정도. 아,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럼 한 10%만 더 떨어지면 네. 이제 적정가는 네. 온 거네요. 예. 야, 그렇구나. 와, 오늘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이래도 되시나요? 네. 훨씬 제가 이제 강의만 10년을 했는데 네. 저는 수도권도 보고 지방도 보고 주거용 부동산도 보고 비주거용 부동산도 그게 더 전문이라서 보다 보니까 사실 뭐 할 말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아, 진짜로 만약에 대구를 좀 투자를 아까 분양권 그런 거는 주택수만 안 잡히면 네. 상당히 매력적인 거 같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가장 저점에 나타났던 부동산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강남 3구를 풀어주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용산이 들어갔지만 강남 3구를 풀어주는 거였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전후로 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 그 후로 해서 전후로 해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정부에서 그런 카드를 꺼내 들거나 아니면 건설사에서 옛날에 제가 인천에 투자할 때 마찬가지였는데 계약금을 5%제 만약에 그때 뭐 3억대 아파트다. 그러면 계약금 5%제니까 3천이 아니라 1,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6천만 원, 6억짜리 아파트라면 6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계약금 5%제를 하거나 정액제로 해서 1,000만 원 정액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많은 고수분들은 그걸 기다릴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또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은 당장 급할 건 없으니까.